이모가 내일 오전에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이제 송도 부동산들도 우리 거예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 신도시 32평 아파트 서재에서 한 달치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 펼쳐진 5개의 통장과 카드 명세서들. 68년을 살아오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벽시계가 오후 10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밤잠이 부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적적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계산기 두드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여동생 영란이와 조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이모가 내일 오전에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이제 송도 부동산들도 우리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임장, 송도 부동산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카펫 위로 떨어져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쳐서 12억이랑 상가집은 12억까지 합치면 24억이잖아. 이제 정말 끝나는 거지? 영란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서재 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크루즈 여행 떠나신다면서요. 그때 비워놓고 끝내요. 위임장은 공중만 받으면 다 처리되니까 완벽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크루즈 여행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이었어요. 10일간 여유로운 바다 위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던 여행이었는데 그 소중한 여행 기간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라. 이런 절차 잘 아는 게 천만다행이야. 민수의 애인 수진 얘기까지 나오니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게 친절하게 굴던 그 여자도 한패였구나. 항상 웃는 얼굴로 이모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란이가 유독 자주 찾아왔던 것, 민수가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 수진이 보험 상담을 핑계로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곳곳을 기웃거린 것.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영란이가 최근 2달 동안은 일주일에 2번씩 왔어요. 언니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다며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죠.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졸업 후 갭 투자에 실패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이 없던 아이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이모 건강은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수진이는 더했죠. 민수와 사귀기 시작한 후부터 저를 친할머니처럼 모신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보험 상담도 해주고 인터넷 뱅킹 사용법도 알려주고 심지어 비밀번호 바꾸는 것까지 도와줬거든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이모 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는 확실히 알아냈고 위임장만 받으면 끝이야. 도장? 비밀번호? 언제 그런 걸 빼내갔다는 거죠? 서재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떠 있는 것 같았죠. 영란이는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공중사무소 예약했어. 이모한테는 간단한 서류 사인이라고만 하자. 공증사무소까지 예약해놨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한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위임장 공증받고 나면 바로 부동산 거래 들어가니까 빨라. 증거도 깔끔하게 처리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 없이 혼자서 악착같이 일해 만든 돈을 이렇게 빼앗으려 한다니.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던 그 힘든 시절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던 날들. 감사 업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경력과 신뢰. 그 모든 것의 결실인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한다는 게 너무 분했어요. 거실로 나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더 들어봐야 했어요. 대신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30년간 회계 업무를 했던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증빙과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모가 치매 김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잖아. 만약을 위한 보험이지. 치매 진단서까지 언제 그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저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진단서를 받았다는 건가요? 맞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미 소문내기 시작했어. 가습을 켜놓고 나간다는 식으로. 소문까지 퍼뜨렸다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네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서재로 돌아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생각했죠. 24억. 송도 부동산들과 상가 지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제 예금 2억 8천만 원까지 합하면 거의 27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오피스텔에서 월 200만 원, 상가 지분에서 월 220만 원씩 나오는 임대료, 그리고 예금, 이자와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5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재산뿐이었어요.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요양원 비용도 여기서 나와야 하고,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여기서 써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한다니.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영란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운 것처럼 돌봐준 동생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영란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이 낳고 키울 때도 늘 제가 뒤에서 도와줬는데,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는 정말 예쁜 조카였거든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더욱 아껴주려고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였어요. 갭 투자에 실패한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운 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시간 말입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에 신이 난 모양입니다. 영란이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던 동생의 웃음소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들릴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까지 계획을 짜고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68세 정연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꿈속에서도 영란이와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조금 눌려 있고 테이블 위에 컵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현실이 실감났죠. 먼저 제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우선이었죠. 30년 넘게 회계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보다 팩트가 먼저라는 것.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제 인생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연이 올해 68세입니다. 1957년생이죠. 남편 고인이 된 지 벌써 5년째예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저를 혼자 두고 떠나셨죠. 슬아에 자식이 없어서 여동생 영란이와 조카 민수가 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속하지만요. 공공기관 회계팀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1978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여성이 공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특히 회계 분야는 더욱 그랬고요. 처음에는 말단 사무관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승진도 빠른 편이었어요. 2013년에 회계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일했죠. 퇴직 후에도 3년간 감사 업무를 도와주며 꾸준히 수입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피스텔에서 월 200만 원, 상가 지분에서 월 22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총 420만 원이죠. 여기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예금 이자 월 20만 원 정도를 합치면 한 달에 52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예금은 정확히 2억 8천만 원. 빚은 단 1원도 없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빚 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빚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부동산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송도 아파트는 32평형으로 제 소유입니다. 2005년에 남편과 함께 이사 온 곳이에요. 당시만 해도 송도는 아직 개발 중이었는데 남편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과감하게 결정했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송도가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25평형인데 2010년에 투자 목적으로 샀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사자고 제안했던 거였어요. 연희야, 우리 나이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죠. 지금 월 200만 원씩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지분이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2015년에 남편 친구분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주는 것보다는 상가 지분을 받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구월동 상권이 발달하면서 상가 가치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월 2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 두 부동산을 합쳐서 시가 12억 정도 되고 상가 지분이 12억 정도 됩니다. 총 재산이 27억 정도 되는 셈이죠. 27억.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남편과 저는 정말 절약하며 살았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세일할 때만 사고, 여행도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만 다녔죠. 남편이 지금 조금 불편해도 나중을 위해 저축하자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35년간 한 번도 점심을 사 먹지 않았죠. 동료들이 연희 씨는 정말 대단해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 달에 점심값만 해도 15만 원은 절약했거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만든 거예요. 이 돈으로 저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오피스텔과 상가 임대료, 예금 이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52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요.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돈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희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며 살 일은 없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지출이 줄어들어 더 여유로워졌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란이는 제 유일한 여동생이에요. 10살 아래라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대줬고 결혼할 때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걸 제가 준비해줬어요. 영란이 남편인 매형은 성격은 좋은데 사업 수완이 별로였어요.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영란이네에 도움 준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3억은 넘을 거예요.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민수 교육비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민수는 영란이의 아들, 제 조카입니다. 28살이에요. 어릴 때는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더욱 아꼈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도 꾸준히 줬고 대학 등록금도 일부 도왔어요.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 소재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죠. 대학 4년 동안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2년 정도 성실하게 다녔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투자로 돈을 벌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갭 투자에 손을 댔죠. 부동산 갭 투자라는 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써서 위험한 투자였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나 봐요. 몇 번 성공해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큰 손실을 봤어요. 결국 빚만 3억 정도 지게 됐죠. 그 이후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밝고 성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요즘은 슈퍼바이크에 빠져서 비싼 오토바이만 계속 바꿔 타고 있어요. 한 대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민수의 애인입니다. 작년에 처음 소개받았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뭔가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사귀기 시작한 후부터는 저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모셨어요.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보험 상담도 해주면서 이모님 나이에는 이런 보험이 필요해요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계산된 행동이었구나. 이 세 사람이 작당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대책을 세우는 것. 그들은 제가 68세의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착각이에요. 저는 30년간 회계 업무를 하며 온갖 서류와 절차를 다뤄본 사람입니다. 법적 문서의 허점이나 부정을 찾아내는 데는 경험이 많아요. 게다가 제가 어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죠. 이건 큰 장점입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아직 그들이 깨어날 시간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 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벌써 무언가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위조된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으니 언제 어떻게 알아낸 건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어요. 지난달 수진이가 요즘 인터넷 뱅킹 사기가 많으니 비밀번호를 바꾸시라며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었죠. 이모님,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말고 복잡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라면서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연기였구나. 그리고 영란이는 제 집에 자주 와서 청소를 도와줬어요. 도장함 위치는 물론이고 집 안 구조를 다 꿰고 있겠죠. 심지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건데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착착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상대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68세 정연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영란이와 민수였어요. 벌써 와서 저를 압박하려는 모양이었죠. 현관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영란이는 손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 민수는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마치 평범한 가족 방문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영란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제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연기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도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아이가 요즘 들어 자주 오더니 이제는 선물까지 가져오네요. 어머,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을 들켜서는 안 되니까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슬쩍 관찰해 봤어요. 영란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민수는 왠지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게 말인데, 언니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영란이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 알고 있었죠. 진짜 걱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깜빡한다고? 뭘? 지난주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갔다면서 이웃분이 냄새 맡고 연락 주셔서 알았다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웃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퍼뜨려서 제가 정신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내려는 거죠. 그런 일 없었는데 나는 항상 조심해. 언니,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요즘 나이 들면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래. 영란이의 말투에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에게 존댓말을 쓰던 동생이 반말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모, 요즘 치매 스크리닝 앱이 있어. 한번 해보면 어때? 간단한 테스트니까. 화면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라는 앱이 떠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셈이 뻔했죠. 나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된 앱이거나 아니면 결과를 임의로 바꿀 생각이겠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너무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왜 해? 나는 멀쩡한데. 그냥 확인차 해보는 거야. 요즘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하잖아. 민수가 계속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몇 개 질문에 답해줬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와 기억력 테스트였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5일. 100에서 7을 빼면 93.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뭐가 있었나요? 대답을 하면서도 이상했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었거든요. 정말 치매를 진단하려면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검사가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아마 어떤 답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앱인 것 같았어요. 어머, 이모, 이거 좀 심각한데? 민수가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영란이도 거들었죠. 미리 짜고 온 대화였다는 게 뻔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연히 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분명히 미리 약속하고 온 거였어요.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랑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특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더군요. 마치 업무를 보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수진아, 잘 왔다. 언니가 인지검사에서 좀 안 좋게 나왔어. 영란이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모님, 마침 저희 회사에서 간병인 보험 가입하시면 무료로 종합진단 패키지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역시 준비해온 멘트였어요. 수진이의 제안이 너무 타이밍 좋게 나왔거든요. 보험 가입을 핑계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거겠죠. 간병인 보험? 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하세요. 만약 치매나 중풍 같은 게 오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리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겁니다. 치매 진단이 나오면 법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죠. 근데 이 보험 가입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치매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까지 다 무료로 해드려요. 수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말이 너무 유창해서 정말 보험 설계사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모, 요즘 인터넷 뱅킹 사기도 많아서 저희가 공동으로 계좌를 관리해드리면 더 안전할 거야. 민수가 슬쩍 계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보험 이야기에서 갑자기 계좌 관리로 화제를 돌리는 게 부자연스러웠어요. 공동으로? 응, 간편송금으로 연결해드리면 저희가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드릴 수 있거든. 편리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는요. 제 돈을 마음대로 옮길 생각이겠죠. 간편송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직 생각해 볼게.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너무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모님. 다음 주 크루즈 여행 가시죠? 제가 공증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간단한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공증사무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들은 그 내용이었죠. 드디어 본론이 나왔구나 싶었어요. 무슨 서류? 재산관리 관련해서 간단한 위임장 같은 거. 이모, 크루즈 여행 가는 동안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젯밤 들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하세요. 특히 장기간 해외 나가실 때는 필수라고 봐야죠. 수진이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도 30년간 회계 업무를 한 사람이거든요. 위임장이 얼마나 위험한 서류인지 잘 알고 있어요. 담당 공증사무소가 빠르고 꼼꼼해. 위임장 공증받으면 부동산 처분 바로 가능하니까 깔끔하고. 영란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동산 처분을 바로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제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해? 여행은 다음 주인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공중사무소도 예약이 필요하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왠지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돼. 10시쯤에? 내일? 너무 급한데. 정말로 급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서류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법인데 말이에요. 이모 크루즈 여행이 내일 모레잖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거짓말이었어요. 여행은 다음 주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서둘러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눈치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 영란이가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들이었죠. 언니, 이미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준비해놨어.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서류를 훑어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놨더군요. 재산 목록, 위임 범위, 대리인 지정서까지 모든 게 빠짐없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간단한 재산관리 위임서야. 언니 여행 가는 동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혀 간단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매매, 계좌 이체, 대출 실행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광범위한데. 요즘 위임장은 다 이래요. 일일이 세분화하면 복잡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지만 납득이 안 됐어요. 이 정도 권한이면 제 재산을 완전히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모,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간단한 진단서도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위임장의 유효성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민수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거였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의료진단서로 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위임장으로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크루즈 여행으로는 시간을 벌고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죠.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준비가 철저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30년간 회계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식의 부정과 조작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할 때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센트럴파크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왔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 김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연희 씨 괜찮아요? 김아주머니는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에요. 평소에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왠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네. 뭐가요? 어제 영란 씨가 와서 그러던데 요즘 자꾸 가스불 켜놓고 나가신다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거짓말을 퍼뜨린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한테까지.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길에서 혼자 중얼거리신다고도 하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정신이 흐려졌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김아주머니 말투를 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아주머니, 저 멀쩡해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지. 요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동네 박 할머니도 작년에 그러시더니 지금은. 김아주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란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상했어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바로 열렸거든요. 평소에는 비밀번호 입력 후 손잡이를 돌려야 하는데 이미 열린 상태였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누군가 들어온 게 틀림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소파 쿠션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고 테이블 위 리모컨들도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 발견했던 그 서류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제는 빈칸이었던 부분들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인지저하 관찰표를 자세히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7월 15일 가스레인지 켜둔 채 외출. 7월 28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함. 8월 3일 이웃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8월 17일 약속 시간을 계속 착각함.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치 제가 실제로 그런 증상을 보였던 것처럼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죠. 관찰자 란에는 영란이의 사인이 또박또박 들어가 있었고요. 간병 동의서에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어요. 심지어 제 필체를 흉내낸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신탁해지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 직접 방문 불가 시 위임장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가 빨간 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치매 진단서 첨부 시 간소화 절차 적용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제안서에는 이미 계좌번호와 은행 지점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인해야 할 곳까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준비된 거였어요. 이제 제 서명만 받으면 끝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이모, 내일 오전 10시 공중사무소 약속 잊지 않으셨죠?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조카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잖아. 이모, 크루즈 여행 전에 이런 일 처리해 놓는 게 좋아. 만약 여행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니. 위협하는 건가요? 제 여행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인지 섬뜩했어요. 그리고 이모, 오늘 아침에 집에 들렀다 갔어. 서류 좀 정리하느라. 역시 그들이 들어온 거였어요. 제가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내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왔어? 이모, 저희가 남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경계해?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김 아주머니랑 얘기했는데 이모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하더라. 혼자 중얼거리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김아주머니까지 동원한 거였어요.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저에게 들려주면서 압박하는 거였죠. 내일 공증사무소 꼭 가. 안 가면 여행도 못 보내드릴 거야. 결국 협박이 나왔습니다. 제가 따르지 않으면 크루즈 여행도 취소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죠.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도장 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예비로 보관하던 작은 도장이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통장들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는데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최근 접속 기록을 보니 제가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도 로그인 기록이 있었거든요. 어제 오후 3시, 바로 제가 마트에 간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까지 사용한 거였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돈이 빠져나간 건 없었어요. 하지만 계좌 정보나 거래 패턴을 파악했을 수도 있겠죠. 더 무서운 건 제 컴퓨터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가능성이었어요. 키로고 같은 걸 설치해서 제가 입력하는 모든 비밀번호를 빼낼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그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을 냈고 의료진단서도 조작했고 각종 서류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제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도장까지 훔쳐다 썼죠.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제가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웃들의 증언까지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일 거예요. 저녁 때 영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내일 공증사무소 가는 거 맞지? 아직 생각 중이야. 언니, 이제 그만해. 우리가 언니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거부해? 영란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착한 동생인 척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나를 위해서? 언니 혼자서 이 큰 재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야? 나이 들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어.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셈이 뻔했어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핑계였죠. 그리고 언니,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 김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언니,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관리사무소까지 동원한 거였어요. 아파트 전체에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죠. 내일 10시에 공증사무소 앞에서 만나자. 늦지 마.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계획에도 분명히 빈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했어요. 우선 제가 가진 장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저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어요. 이건 큰 장점이죠. 둘째, 아직 실제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셋째, 회계 업무 경험으로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넷째, 그들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68세 정연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젯밤 영란이의 협박적인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약속 전에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우선 병원부터 갔어요. 제대로 된 인지검사를 받아두려고요. 그들이 조작된 앱 결과나 가짜 진단서로 저를 몰아가려 한다면 저도 정식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단서로 맞서야 했거든요. 송도 국제병원은 새벽 6시부터 응급실이 운영돼요. 평소에는 이런 이른 시간에 병원에 갈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죠. 선생님, 인지능력 검사 받고 싶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치고는 너무 멀쩡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는데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해서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까요?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해 주니 안심이 됐어요. 어제 민수가 보여준 그 조작된 앱과는 차원이 다른 정식 검사였거든요. 30분 정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계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했죠. 질문들도 훨씬 체계적이고 정교했어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가요? 지금 계절은 무엇인가요? 100에서 7씩 차례로 빼보세요. 제가 말하는 3가지 물건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말해보세요. 사과, 동전, 책상. 검사 중간중간에 의사가 제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게 보였어요. 진짜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죠. 결과는 정상입니다. 30점 만점에 28점이에요. 68세 치고는 오히려 우수한 편이에요. 다행이었어요. 객관적인 의료기관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혹시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 필요하세요? 가족들이 위임장 관련해서 자꾸 권하는데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위임장이나 재산 처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한번 처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급하게 서명하라고 재촉하면 더더욱 의심해 보세요. 의사의 조언이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의심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단서에는 뭐라고 써주실 건가요? 인지기능 정상, 판단 능력 온전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 없음이라고 추가하겠어요. 완벽했어요. 이 진단서만 있으면 그들의 조작된 의료 자료를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9시 개점과 동시에 들어갔는데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예금을 신탁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 신탁계좌요? 어떤 종류의 신탁을 원하세요? 가족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걸로요. 이중 비밀번호의 지점 방문 필수로 설정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특정 금전 신탁을 추천드려요. 본인 외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고 해지하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2억 8천만 원 중에 2억 원을 신탁계좌로 옮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8천만 원은 일반 계좌에 남겨뒀어요. 너무 모든 걸 옮기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위임장 같은 걸 요구하면 조심하세요. 왜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거든요. 특히 고령자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본인 확인 통화 절차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 게 있군요. 네. 법적으로는 위임장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 추가 확인 절차를 둘 수 있어요. 창구 직원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뒷면에 조용히 썼습니다. 가족의 부당 위임 의심, 전화 절대 금지, 본인 직접 방문 시에만 거래 허용. 이 메모 잘 보관해 주세요. 혹시 제 가족들이 와서 뭔가 요구하면 이 메모를 보시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주세요. 직원이 메모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오지 않으시면 어떤 거래도 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은행을 나오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최소한 예금은 안전하게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른 문제였어요. 위임장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머 정연희 고객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김 사장은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오피스텔 살 때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위임장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요즘은 간단해요. 공증받은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돼요. 본인 확인 전화 한 통 정도면 끝이고요. 그럼 막을 방법은 없나요? 김 사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김 사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죠. 등기부에 가처분이나 근저당을 설정해 두시면 돼요. 그럼 함부로 처분 못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만 비용이 좀 들어요.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근저당은 등기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상관없었어요. 24억짜리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몇백만 원쯤이야. 둘 다 해주세요. 그럼 먼저 근저당부터 설정할게요. 이건 오늘 당장 가능하고 가처분은 변호사 통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바로 일을 처리해줬어요. 송도 부동산들과 상가지분 모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고객님, 혹시 가족분들이 위조 서류를 만들 가능성은 없나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등기부 열람 제한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 외에는 등기부를 볼 수 없어요. 그것도 해주세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안심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약속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영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공증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68세 정연이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공증사무소 약속을 무시한 후 영란이와 민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모두 받지 않았죠.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거든요. 우선 일주일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다시 접근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크루즈 여행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했어요. 예정대로 떠나는 척해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실제로는 10일 동안 집을 비우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죠. 정연희 고객님,
크루즈 여행 정말 기대되시겠어요? 여행사 직원이 밝게 말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서요. 혹시 비상 연락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휴대폰으로 하되 가족 연락처는 빼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화요일에는 사설 문서감정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과학감정원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더군요. 제 도장과 서명 샘플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가족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쓰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그럼 정밀 분석해 드릴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상세한 감정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 도장 몇 개와 서명 샘플을 맡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훔쳐간 것과 같은 도장으로 찍은 샘플도 포함했어요. 나중에 위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급하시면 3일 안에도 가능해요. 그럼 3일 안에 부탁드려요. 수요일에는 부동산 중개사와 더 자세한 상담을 했어요. 김 사장님, 어제 해주신 근저당 설정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죠.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김 사장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넣어줬어요. 정연희님이시죠? 김 사장님께 얘기 들었어요. 가족들이 재산을 노린다고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친근한 인상이라 믿음이 갔죠. 네, 위임장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요즘 그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처분금지 결정을 내려줍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하다고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누구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송도 부동산들과 상가 지분 모두에 대해서요. 혹시 다른 대비책도 있을까요? 있어요.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법원에서 공정한 제3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거죠. 그것도 고려해 보겠어요. 목요일에는 보안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휴대폰 보안부터 시작했어요. 해외 로밍을 차단하고 2단계 인증을 모두 새로 설정했어요. 그들이 제 폰으로 뭔가 조작하려 해도 막을 수 있게요. 고객님, 보안 강화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하려면 문자 인증이 필요해요. 통신사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현재 로그인된 모든 기기도 로그아웃 시켜드렸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고객님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 접근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 보안도 강화했어요.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보안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죠. 그리고 노트북에 모든 활동 기록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다시 침입해서 컴퓨터를 만지면 모든 게 기록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화면 캡처까지 모든 걸 기록해요. 컴퓨터 수리점 사장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숨긴 폴더에 저장되니까 일반인은 찾기 어려워요. 금요일 오전에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공증사무소의 지인 변호사가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다시 공증을 시도할 때를 대비해서요. 박 변호사님, 혹시 그들이 다시 공증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연희님의 대리인으로 참석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까다롭게 확인할 거예요. 박 변호사는 제가 공무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법률 자문을 받곤 했죠.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 확인 통화, 문서 감정, 의료진단서 확인 등등요. 그들이 가짜 의료진단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식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을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공증인에게도 신중한 절차를 요청할 거예요.
오후에는 가장 중요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현관과 서재에 소형 CCTV를 달았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였는데 와이파이로 제 폰과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이 카메라는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서 누군가 들어오면 바로 알림이 와요. 설치 기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니까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거실 테이블 밑에는 고성능 보이스 레코더를 숨겨뒀습니다. 며칠 동안 연속 녹음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30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해요. 그리고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날 때만 녹음해요. 전자제품 가게 사장이 설명해 줬어요. 파일은 날짜별로 자동 저장되고 컴퓨터로 옮기기도 쉬워요. 마지막으로 등기부 변동 알림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즉시 문자가 올 거예요. 고객님, 이제 등기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명해 줬어요.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가처분 등 모든 변동 사항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토요일에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은행 계좌는 신탁으로 보호됐고 부동산은 근저당과 가처분으로 막아놨습니다. CCTV와 녹음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죠. 녹취는 법원에서 전후 맥락이 중요하다는 변호사 조언을 기억했어요. 단순히 대화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둔 거였죠. 박 변호사에게는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정연희님, 혹시 연락이 안 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 봉투는 만약에 대비해서 보관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조작된 서류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담당자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위임장이 있어도요. 걱정 마세요. 이미 시스템에 특별 주의 표시를 해뒀어요. 일요일 밤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요. 그들이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준비한 모든 카드를 꺼내는 거였죠. 30년간 회계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부정사건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한다는 거였죠.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무력한 68세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연이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68세에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니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 보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내일부터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모든 준비를 점검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9시 30분 휴대폰으로 집안 CCTV를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곧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도 조급해졌을 테니까요. 저는 미리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 와 있었어요.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제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죠.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CCTV 앱과 녹음기 앱을 모두 실행시켜 놨죠. 언제든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9시 50분,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민수의 검은색 BMW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영란이와 수진이가 내렸죠.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CCTV로 확인해 보니 그들이 제 집 현관 앞에서 뭔가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영란이가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수진이는 태블릿을 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민수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보였어요.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이모,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왜? 무슨 일이야?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공중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지난주에 못 오셔서 다시 예약했다고 오늘 10시 30분에 와달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예약한 적도 없고 공증사무소에서 그런 연락을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이모,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어쨌든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집으로 오세요. 서류도 준비해놨고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못 가겠어. 몸이 아파. 몸이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실제로는 멀쩡했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럼 저희가 대신 처리할게요. 위임장도 이미 준비됐으니까. 역시 그런 계획이었어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처리하려던 거였죠. 위임장? 그게 뭐야? 이모가 직접 못 가시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직접 해야지. 이모,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민수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CCTV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영란이가 제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뭔가 서류를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죠.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모님 도장 찾았어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응. 예비 도장 하나 더 있었어. 이제 이걸로 서류 완성할 수 있겠어. 영란이가 대답했죠. 그럼 나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확인해 볼게. 비밀번호는 아직 안 바뀐 것 같아.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도장 훔치고 컴퓨터 해킹하고 서류 조작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계좌 잔액이 많이 줄었네. 민수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2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8천만 원밖에 없어. 뭐? 2억이 어디 갔어? 영란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거래 내역 보니까 특정금전 신탁으로 이체됐다고 나와 있어. 신탁.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증사무소부터 가요. 부동산이라도 처리하고.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도 이상하다. 등기부 조회가 안 돼. 민수가 컴퓨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왜? 열람 제한이 걸려 있다고 나와.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 근저당? 언니가 언제 그런 걸 했어? 영란이가 당황했어요. 모르겠어. 일주일 사이에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제서야 그들이 제가 준비한 방어책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어쨌든 공증사무소는 가야 해. 위임장이라도 만들어놔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30분 후 그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민수의 차를 타고 공증사무소로 향하는 것 같았죠. 저도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어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들이 공증사무소로 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위조된 거예요. 특히 의료진단서와 위임장 서명 부분을요. 걱정 마세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연희님,
지금 공증사무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재산관리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의료진단서까지 첨부해서요. 의료진단서요? 네, 경도인지장의 진단서라고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가짜더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발급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 조작된 거였어요. 그럼 공증이 안 되겠네요? 공증인이 의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본인 확인 통화를 요구했고요. 통화 확인이요? 네, 위임장 작성이 정말 본인 의사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완벽했어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방어선이 작동한 거였죠.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해요? 당황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럼 제가 전화를 받을게요. 잠시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공증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해달래요. 무슨 전화? 위임장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돼요. 무슨 위임장이야? 나는 그런 거 만든 적 없어. 이모,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사인하셨잖아요. 언제?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민수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내가 안 한 일인데. 전화를 끊었어요. 박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부인하시니까 공증이 불가능하대요. 그들이 지금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쓸 차례네요. 두 번째 카드요? 문서 감정 결과예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문서 감정 결과를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이 자료를 공증인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가져온 도장과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예요. 30분 후 박 변호사에게서 흥미진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서 감정 결과를 보니까 공증인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들 반응은 어때요? 영란 씨가 울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변명하느라 바빠요. 수진 씨는 아예 나가버렸어요.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공증사무소로 가겠어요. 지금 오세요? 네, 마지막 정리를 해야죠. 20분 후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영란이와 민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몸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나왔어. 그런데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제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신탁 재배정이 끝났고 상가지부는 근저당 1순위로 잠궜어. 그리고 송도 부동산들도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 결정 날 때까지 처분 금지야. 민수가 더듬거렸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수진 씨는 지금 우리 집에서 도장 훔치느라 바쁘더라. CCTV에 다 찍혔고 본인 자백도 녹음됐어. 물론 수진이는 이미 도망갔지만 그들을 더 당황시키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너희들이 내 집에서 한 모든 일들도 다 기록됐어. 무단 침입, 도장 절도, 컴퓨터 해킹, 서류 조작까지.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제... 어제까지도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서류 조작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내고 다 증거 있어. 공증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영란이와 민수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수진이도 집에 있던 CCTV 영상을 근거로 수배령이 내려졌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68세 정연이가
27억 재산을 지켜낸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어요. 제가 준비한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특히 도장을 훔치는 장면과 이모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어제 훔쳐봤지라는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변호사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검찰에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한 점도 가중처벌 사유가 됐고요. 피고인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고령 피해자를 기만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게 검사의 말이었어요. 민수는 더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요. 투자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매장됐거든요. 고모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조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게 됐죠. 갭 투자로 3억 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꿈도 꿀 수 없게 됐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고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죠.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믿을 수 없네. 가족한테도 그러는데 우리한테야 오죽하겠어. 투자 모임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한때는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슈퍼바이크도 모두 팔아야 했어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때문이었죠.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중고로는 절반 값에도 안 팔렸다고 하더군요. 영란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웃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언니 재산을 탐내다 들킨 여동생이라는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졌어요. 김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연희 씨 정말 미안해요. 영란 씨 말을 믿고 괜한 걱정을 했네요. 괜찮아요, 김아주머니. 근데 영란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평소에 언니 자랑만 하더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영란이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었던 거죠.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영란이가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언니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끝까지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냉정하다고? 내 재산을 훔치려던 사람이 나한테 냉정하다고 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문을 닫았죠. 그 이후로 영란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사실 그게 나았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예정대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상태에서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10일간의 여행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해봤죠. 크루즈 선상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려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도 부동산들은 그대로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월 200만 원, 상가 지분에서 월 22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죠. 상가 지분은 장기 신탁으로 맡겨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금도 안전해요. 2억 원은 특정 금전 신탁에 있어서 저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거든요. 나머지 8천만 원도 새로운 은행으로 옮겨서 보안을 강화했어요. 이제 한 달 수입이 520만 원 정도 돼요.
오피스텔 임대료 200만 원, 상가 임대료 220만 원에 예금이자와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넉넉한 돈입니다. 돈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매월 가계부를 쓰고 투자와 소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요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요. 특히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산책하다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 커피도 한잔하죠. 산책 코스도 정해뒀어요.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분들이 생겼어요. 연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선생님도 꾸준히 나오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서너 분 돼요. 다들 저와 비슷한 또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녁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해요. 송도 국제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모임인데 비슷한 또래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이번 달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어요. 젊은 여성의 이야기지만 읽으면서 제 젊은 시절이 많이 생각났죠. 그때도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연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제 이야기를 신기해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은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의존하려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걸.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돈을 어디에 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물론 가끔 씁쓸할 때도 있어요. 유일한 가족들과 이렇게 멀어져야 했다는 게 아쉽긴 하거든요. 특히 명절 때나 생일 때는 조금 외로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낸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산책하면서 만난 분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들과 가끔 식사도 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연희님,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국내 여행도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위임장을 요구받으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모든 거래는 위험하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서류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장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은행 신탁, 부동산 가처분, 문서 감정, CCTV 설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녹음, 녹화, 서류 보관.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8세인 제가 27억 원 재산을 지켜낸 것처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지도 않고 제 판단력을 의심하지도 않죠.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 이보다 더 값진 게 있을까요? 오늘도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갑니다. 11월의 늦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요. 혼자여서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가 소중해요. 나머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단단히 준비해뒀으니까요.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찾은 68세 정연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연이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용기가 정말 대단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배신 앞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지혜도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위임장을 요구받으면 무조건 의심하라.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서류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위임장을 악용한 재산 탈취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은행 신탁 설정, 부동산 가처분 신청, CCTV 설치, 녹음 준비. 이 4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꿀단지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